그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시공사가 망한 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크게? 없죠? 네. 그냥 우는 소리는 계속 해요. 그 분양가 올리기 위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건설 카르텔들의 감리, 설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 후진국 수준이에요. 교수님, 그럼 이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 네. 1순위가 그 은행 대출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행이 왜 대출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분이라면 뭐 좋겠지만 그렇죠. 그분은 뒤에 좋죠. 들어가는 제가 세입자, 전세입자라고 불안하죠. 생각을 하면 들어가죠. 불안하죠. 집이 10억인데 선순위 대출 4억이 잡혀 있고 내가 6억을 저라면은 월세 계약할 것 같고. 그래서 월세가 늘어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집주인분은 결국에 다시 이분이 안 들어오니까 전세입자한테 못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전세금 낮춰야 되고. 안 낮추고서 딴 데서 돈을 더 네, 내야 되죠. 그래서 제2금융권 사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도. 그렇죠. 완전한 해결은 못 되는 거죠. 미봉책인 거죠, 제가. 그렇죠? 그렇게 또 됐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놔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걸 도와주는 게 더 혼돈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수면은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 이제 옹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시겠지만 기사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다 좀 많이 나올 때야 좀 나올까. 그죠? 전세 사기도 다 터지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제가 드린 경우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네.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좀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반대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대출을 하면서 좀 이런 거를 정부 입장에서 무마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게 이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어떤 역전세난 때문에 더 하락할 수 있는 게 일시적으로라도 좀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지금 면도 이미 있을까요? 상승 여력이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상승을 못하고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도 저번 달인가 저번 달에 한 1000세대인가 1500세대인가 입주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7월 달에 다 하락거래입니다. 지금 16일째. 네. 한 20개가 30개 거래됐는데 제가 어제 봤거든요. 실거래가를 신고한 거 다 하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 좀 나오면 타격이 바로 오고 역전세도 또 있잖아요. 왜? 입주 물량이 있으면 전세 놓는 분들이 있으면 전세 단가가 쌓이잖아요. 네. 역전세 다시 또 충격을 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는 시기가 9월부터 저는 자꾸 말씀드린 것이고 그 역량은 분명히 있는데 입주 물량이 또 거기다 가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분명히 역량은 있다.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전세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일시적으로 개분이 있지만 추세가 이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을 보고 주택을 매입할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생각해보세요.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90원이에요. 그러면 10원 보태서 사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매매가 100원인데 전세가 50원이에요. 그냥 편하게 50원 살다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된다는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거래량이 안 늘어나는 게. 네. 그러면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려면 가격이 내려오든지 소득이 늘어나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상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네. 그걸 네.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계속 50% 이렇게 벌어진 채로 계속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택가격이 내려오면서 붙어주든지 전세 가격이 소득이 늘어나면 올라가고 또 정부의 대책도 있죠. 우리 임대차 3 때도 그랬고 또 저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출 늘려주는 거.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전세 대출 뭐 7억으로 늘린다. 이러면 또 펌핑 한번 가죠. 네. 그건 정말 나라 망하는 길이죠. 네.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이죠. 그건. 네. 그런 거를 안 하겠죠. 이런 정부는. 이미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갭은 가까우면 갭 투자가 성향하는데 예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아시는 바같이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대학생까지 동아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거품이죠. 버블의 징조였고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교수님, 그 최근 이슈가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건축 시공과 관련된 이슈인데 예. 지금 21세기 이렇게 20년을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부실공사냐, 이해를 한다 하면 뭐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군 브랜드가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자꾸 원자재값 상승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과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잉 보도라고 생각해요. 그 원자재값 올라가지고 시공사가 망한 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지금? 크게? 없죠. 네. 그냥 우는 소리 계속해요. 그 분양가 올리기 위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봐요 저는. 원자재값 중에 특히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멘트하고 뭐 콘크리트, 레미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30평짜리 액수로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양이 얼마치 들어가면 한 220만 원씩 들어갑니다. 32평 아파트에 시멘트가 220만 원 들어가요. 분양가는 얼마죠? 5억, 10억, 15억 동네마다 다르죠? 그리고 비율이 큽니까? 포션이? 220만 원 들어간다니까 32평 딱 사이즈에 들어가는 시멘트가. 그럼 아파트 시멘트하고 철근이잖아요. 네. 네. 철근비는 그 중에 또 그러면 비용이 있겠죠. 근데 시멘트 값 때문에 자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멘트 값은요, 시멘트의 원료에 그 유연탄이라고 있습니다. 뭐 석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또 한 40%씩 들어가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근데 그 유연탄 값이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질 때, 그때 기본 단위당 400, 뒤에 숫자를 잘 모르는데, 400원이라고 하자면, 지금 150원 떨어졌어요. 떨어졌군요. 네, 이건 뉴스가 안 나와요. 네. 이거 어디서 나오냐? 제가 시멘트 업계 분들 조금 아는데,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울어먹는다 이거죠. 아. 건설사들이. 아니, 뭐 분양가 10억인데, 220만 원 들어가는 거 가지고, 220만 원이 10%면 240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양가를 뭐, 이건 정말 이제 언론과 건설의 카르텔에서 빚어지는 오해예요, 저 볼 때. 물론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웃기는 거 있죠. 빵값이 밀가루 원료가 50%가 올랐어요. 근데 빵값이 100원이었으면, 아니, 1000원이었으면 1500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임대료하고 다른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빵값 명예훼손 걸리려나? 밀가루 원료가 50원 올랐다고 빵값을 갖다가 바로 1,500원짜리를 2,500원 만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라면값 내려오니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 관리 이런 카르텔도 정부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건설 현장까지 왔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때 좀 어렵다 보니까 철근을 못 심다고 하잖아요. 철근이 좀 부족했다 그러잖아요. 철근에 뭐 전문적으로 가긴 좀 그렇고 철근에 가면 마지막 정리 과정이 있어요.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꽈줘야 되거든요. 그래 콘크리트 잘 묻는데 꼴 때 철근 아끼려고 반만 꼴 수도 있죠. 왜?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묶어주겠자고. 그 반이 여기저기 다 보면 꽤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결론은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봐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인스펙션,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라 해서 감리란 말이에요. 건축 감리. 그 감리 분들이 뭐예요? 똑바로 짓는 거 봐주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바로 봤으면 이 철근이 모자랄 일이 있나요? 없죠. 순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냥 삼계탕 자기가 되는 거죠. 막 뼈, 그죠? 삼계탕은 아니구나. 녹아버리니까. 근데 그 설계 감리를 우리 감리하시는 분들이 다 건축사급 이상이거든요. 자격이.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분들이 왜 그걸 안 했을까? 네.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감리도 처벌받습니다. 그럼 처벌받으면 그 뒷얘기가 길어지니까 해외는 어떠냐면 감리가 스톱을 딱 걸잖아요. 그럼 무조건 스톱하고 다 채우고 갑니다. 과정마다 토목부터 골조부터 단계마다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스톱을 딱 걸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딱 사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린 이 정치와 부동산과 건축 분야가 겉만 선진국이지 속이 지금 후진국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 변동성도 심한 거고 건설 현장에서 이거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물 새고 뭐 누수 방지 뭐 난리잖아요. 민원이 전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GS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GS는 모든 걸 가지고 밑에, 이거 직원을 믿고 일을 시킨 건데 직원이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가 볼 때. 덤태기는 GS인데 GS 입장에서 이번에 이거 어기면 건설 면허가 취소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갑자기 일조를 빡 쐈다, 와,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고치겠다 이러면 나중에 저 같은 사람, 또 전문가들이 건설업 취소해라, GS. 근데 일반 업자들이야, 자기 거 사업자가 망하면 뭐 친구 이름, 뭐 친척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GS는 할 수가 없잖아요. GS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비용만 해도 뭐 몇 조 텐데, 그럼 1조 5천억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상도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고, 입주에 대해서.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결론은 어디로 돌아오냐? 건설회사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 카르텔들의 뭐 감리, 설계 이런 부분들이 뭐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 후진국 수준이에요. 뭐 선진국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는 데는 선진형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실이 안 일어나 있고 철저하게 이권 칼탈을 조사하겠다가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없잖아요. 뉴스에서 못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쪽 부동산 쪽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명예훼손 될까 좀 걱정되는데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일단 제가 아는 바는 그래요. 많은 저 건축가 분들 해외 뭐 박사님들한테도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외에서 깜짝 놀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이 BTS가 1위 하는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깜짝 놀래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저는 국토부 장관께서 또 정부도 국민의 생명에 달려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감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금 감리가 감시의 역할이 아니라 건설사의 의뢰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너 다음에 감리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완전 후진국형이죠. 그런 거를 사전에 공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GS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유명 브랜드가 똑같이 터졌어요. 그럼 또 그 건설회사 문제일까요? 아니죠. 물론 건설회사가 감리를 잘 봐달라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상 밑에 하청업체가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관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노력과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아직 그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제어를 하려면 방법은 감리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편집 잘해주셔야겠다. 네.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네.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순살자의 뭐 GS 건설사를 많이 욕을 하지만 저는 충격받았던 게 사실 설계는 LH에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LH에서 설계에서 철근이 이미 누락이 됐었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었고, 그거를 GS에서는 잡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 또 빠진 거예요. 그 누락된 설계에서도 철근이 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리 단계에서는 설계의 잘못이나 시공에서 철근이 그러니까 두 번 빠진 건데, 그거를 이제 다 못 잡은 거거든요. 눈 감고 가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설계, 시공, 감리가 지금 다 구멍이 난 게 네. 이제 나온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네. 뭐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럼 알겠어. 그러면은 전국에 뭐 이렇게 철근값 많이 올랐더니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 뭐 초음파 검사를 다 해서 안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왜 그런 대책은 안 나오는가 좀 나오죠. 궁금합니다. 많이 나올까봐 그런 건가? 정말 그런 걸까요? 다 나오는 거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제 카르텔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사실. 그쵸. 그 일각에서 코로나 시절에 뭐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 시절에 지은 거라도 다 검사를 해야겠죠? 그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군가가 나서서, 원래는 공무원이 할 일인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이제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또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우리
아시는데, 이렇게 앵커님도 아시는데, 일반 국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4일에서 4달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는 아주 후지묵형 정치적 개념들이 썩어 빠진 정치적 개념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어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국민밖에 없단 말이야. 원래 야당이 해줘야 되는데 다들 정신없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 그러니까 이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오면 옹달샘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옹달샘 건축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다 사인해주면 이걸 가지고 보도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슈화 시켜야죠. 이게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이 계속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개선이 되려면 첫 번째는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여야를 떠나서 근데 국민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해야 바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행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헌법에 나오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갖다가 일반 사회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다 진정서나 이런 거 다 냈습니다. 고발도 하고. 그런 말씀 주신 내용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접수는 했잖아요. 그럼 이게 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4일, 4달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의도 뭐 두세 번 하다가 제끼고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들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월급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과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약간의 괴리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논리를 정해주면 공무원들 되신 분들은 다 일단 심성은 착한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한 그거를 케어를 잘 해주면 이런 사고들은 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얼마나 잘 들고 있어요. 전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할지 국가가 나서야 될지 누가 나서야 될지 다 같이 나서야 되는데 저도 정답을 명확하게 못 찾아가지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자꾸 이슈화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공무원의 역할을 최근에 제가 기사로 봤는데 네. 감사원의 한 공무원분께서 네. 우리나라 아파트 소음 기준을 측정을 실제로 해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국토부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소음대로 지어지는지를 실제로 테스트를 안 해봤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 해봤더니 전국의 민간 아파트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공공주택보다 민영 아파트 소음이 더 기준보다 더 안 된 거예요. 네. 공공주택도 기준대로 안 지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20년 만에 처음 요거를 측정을 실제로는 해본 거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대로 지었지 그러면 이제 지었습니다 하면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무원분들이 좀 큰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좀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찾아낸 분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고. 층간소음 문제도 이거 얘기하면 또 하루 가니까. 층간소음은 이미 20년 전부터요, LH에서 다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이미 재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발도 되고 그랬었어요. 20년 전에. 됐는데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홀딩해 놨다가 최근 몇 년 새에 층간소음 문제, 사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때 조금 이슈가 됐다가 말씀드린 대로 4일, 4달 지나니까 근데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원래는 올해부터인가 층간소음제를 보강하기로 제가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법령도 준비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들이 자꾸 좀 천천히 하자고 조율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딱히 없네요, 제가. 네. 그러면은 교수님 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만약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한다 했을 때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 한 5년 안에 지은 시축보다는 아예 구축이 낫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환경이 참 네. 저도 한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네. 오죽하면 그 말씀이 나오셨겠어요. 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봐도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전수조사 해야 돼요. 뭐 집값 내려갈까봐 이러고 주민 반대. 왜냐면 그걸 안 하고서 나중에 언젠간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짓다가 사고 났지만 살고 있다가 사고 나면 그건 진짜 큰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필요한 시기인데 그걸 좀 우리 옹달에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주택 뭐 1주택자분들이 주택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그 과정을 안 한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좀 사적인 방법인데 알 수는 없지만 분야를 통해 가지고 잘 지어진 데는요. 그러니까 에어컨 달 때 알아요. 에어컨 달 때 철근이 제대로 꽂혀 있으면 이 에어컨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벽에다가 배수구 나가느라고.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이 뚫는데 뭐 한 하루가 걸렸다고 가져가면 어느 아파트는 정말 5초 만에 뚫는 데도 있어요. 싫어요, 이건. 제가 여러 그걸 많이 봤는데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필요하고. 근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들어가서 내가 사야지 에어컨을 다는데.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냥 에어컨 벽 잘 뚫리던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에어컨 업자분한테 가서 그 아파트 에어컨 잘 뚫려. 그러면 에어컨 업자도 얘기를 해요. 업자라면 안 돼요. 사장님들도 에어컨 사장님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 아파트는 대충 졌나 봐. 펑펑 뚫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거 좀 잘 졌어. 안 들어가. 드릴을 바꿔야 돼. 뭐 나를 바꿔야 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조금 그런 방법도 있다. 알아보는 방법이. 근데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 동네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논리와 주장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실. 기성세대로서 그냥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냥. 이제 올해 이 사건 이후에 짓는 아파트는 튼튼히 잘 지을 거니까 그걸 주공도 더 감리 열심히 네, 한다고 그것도 한때만입니다. 대한민국 항상 그래요. 또 몇 달. 지금은 이제 또 감리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한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다음에 한문도 교수님 한 4개월 뒤에 모시고 이 질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잘 잊혀졌나요, 한번? 이거요. 검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고 담당자 한 분만 나서시면 되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이거는 일하고 나면 국민들은 알지만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조금 압박을 받고 이러니 누가 일하겠어요. 좋은 일 안 하고. 이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분들도 사실 불안한 게 우리 아파트가 부실지공 아파트로 밝혀지면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막 쉬쉬하게 되고 막 어디 물 샌다 그래도 보도 막으려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년 안에 지었는데 그 정도면 결국 20년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갖다가 기간을 당겨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문제를 방치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정부가 감리를 잘못한 직무유기도 있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죠? 설계 감리 이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국가에 하는 어떤 이끌어가는 정부가 책임져야죠.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에 문제가 생겼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에서 케어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부실적으로 됐는데 이게 뭐 청약받은 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거를 뭐 빨리 재건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죠. 부실을 꺼낼 수 있게 구조를 보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를 방치하는 태도의 어떤 방향은 절대 저는 나중에 더 큰 위험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서가지고 국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네. 그 무주택
무주택자분들, 내 집 네.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많이 혼동스러우셨을 거예요. 이번 상반기가 정부 대책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언론 보도가 또 좀 그랬고, 통계도 좀 한몫을 샜고,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우실 텐데, 이미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9월 정도 되면 제 생각에 약간의 다시 보합 상태가 되면서 하향의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지금 이런 혼동스러운 시기에는 일단 신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주택 그 대출이 지금 중도금 대출이 다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자를 내고 막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2년 뒤에 뭐 뛸까봐 뭐 차익 노리고 이런데 그건 절대 금물인식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 물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리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정부가 내년 총선 때문에 MZ 세대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할 거예요, 아마. 그쪽에 적극적으로 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양이 나오는데, 일부는 그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다른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것들은 분양가 높게 나오는데, 그건 좀 검토해 볼만 합니다. 민간 분양도, 도심지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좀 보셔야 돼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분명 주택 가격은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입주 물량 조정 시점에 굳이 매입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기다렸던 연말 이후에 시장을 보셔도 늦지 않다. 그때 살지 말지도 결정해도 되고 더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공공 분양에 먼저 적극적으로 한다. 2번 민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먼저 공략한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지 많은지 체크를 해야 된다.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위에 3개 요건을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면 큰 무리 없이 뭐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